수나라의 군대가 113만이라고 기록됐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113만 대군을 막아냈습니다. 당 태종이 황제 본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구려가 딱 2년 만에 무너집니다. 적의 칼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배신으로. 667년 연개소문의 장남 남생은 당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막아낸 그 나라에 직접 찾아가서 고구려 군사 배치도와 보급로를 모두 넘겨준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 적국으로 망명하면서 군사기밀 USB를 통째로 들고 넘어간 격입니다. 그런데 남생이 이 선택을 하게 된 건 사실 당나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남생을 협박한 게 아닙니다. 당나라 군대가 남생을 유혹한 것도 아닙니다. 남생을 여기까지 몰아붙인 건 다름 아닌 자기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이 싸우게 된 것도 아버지 연개소문이 20년 동안 쌓아온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고구려 700년이 왜 무너졌는지를 아버지의 나라를 판 아들의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배신인가? 비극인가? 끝까지 들으시면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원인을 알려면 25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642년으로요. 642년 10월 평양성에서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군사검열을 구실로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하 100여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직접 쳐들어가 영유왕을 시해합니다. 그날 영유왕은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로 죽임을 당합니다. 연개소문은 영유왕의 시신을 궁 밖에 버렸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날 평양성이 어떤 분위기였을지 잠깐만 상상해 보시겠어요? 왕이 죽었습니다. 신하 10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숨을 죽였을 겁니다. 아무도 감히 연개소문에게 뭐라고 못했을 거예요. 연개소문은 보장왕이라는 인물을 새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진짜 권력은 연개소문이 쥐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오른 직책이 대망리지였는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군부 최고 실세가 국가를 통째로 장악한 구조입니다. 총리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닙니다. 그냥 나라 전체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개소문 집권 20년 동안 고구려는 오히려 강해 보였습니다. 645년에 당 태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왔을 때도 막아냈습니다. 안시성에서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성주가 88일을 버텨 황제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당태종은 2번, 3번 다시 원정을 기획했지만 648년 병으로 죽기 전까지 고구려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연개소문이 살아있는 동안은요. 그래서 연개소문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켰다. 수나라도 막았고 당나라도 막았다. 내가 있어야 이 나라가 산다. 그 확신이 아마 진짜였을 겁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설계한 구조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을 모두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누가 권력을 이어받는다는 시스템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독재자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혼자 모든 결정을 내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아들 셋을 다 부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승계 구조는 없습니다. 회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들들도 얌전합니다. 아무도 감히 아버지 앞에서 권력 싸움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면요. 연개소문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감히 그 권력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65년에서 666년 무렵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구당서에는 665년, 삼국사기에는 666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665년을 더 유력하게 봅니다. 어느 쪽이든
20년 넘게 고구려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던 그 남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시계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당남 남생이 대망리지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직함을, 아버지의 권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근데 직함이 권력을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남생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연개소문처럼 전장에서 직접 적을 베어본 카리스마도 없고 20년을 함께 싸워온 신하들의 절대 복종도 없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카리스마 넘치는 창업자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고 후계 준비 하나 없이 장남이 대표이사 도장을 넘겨받은 상황입니다. 조직 내부는 조용한 것 같아도 뭔가 불안하게 들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남생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지방 순시를 나간 겁니다. 평양을 비웠습니다. 아마 남생 입장에서는 지방 성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권력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죠? 근데 그 빈자리를 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생들, 남건과 남산이었습니다. 형이 지방을 돌고 있는 사이 동생들이 평양에서 움직였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남건과 남산은 순식간에 권력을 틀어쥐었습니다.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남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돌아오지 마.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쓰진 않았겠지만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돌아오면 죽인다는 의미였습니다. 권력 앞에서 형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남생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남생의 아들 헌충을 죽인 겁니다. 자기 조카를 죽였습니다. 삼촌이 조카를 직접 처형한 겁니다. 헌충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남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싸움에서 그 아이가 장애물로 지목된 거죠. 남생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방 순시 중에 멀리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번엔 자기 아들을 잃었은 겁니다. 손이 떨렸을 겁니다. 무릎이 꺾였을 겁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 감정이 남생을 덮쳤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평양은 이미 동생들의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병력은 지방에 흩어져 있고 동생들은 수도를 장악했습니다. 버텨봤자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본사 쿠데타에 지사장이 발이 묶인 격입니다. 남생에게 선택지는 사실 셋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숨거나 지방 세력을 규합해서 동생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힘을 빌려오거나 남생이 고른 건 세 번째였습니다. 667년 남생은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막아낸 그 나라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적국에 투항한 겁니다. 고구려의 대망리지가 고구려의 최고 군사 실권자가 스스로 당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남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생보다 먼저였습니다. 666년 12월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신라에 투항했습니다. 고구려 성 12개를 들고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연개소문의 피부치들이 앞다퉈 나라를 버린 겁니다. 형제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동안 연씨 일가 전체가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연개소문이 모든 권력을 혈족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 혈족이 분열하자 나라가 통째로 흔들린 겁니다. 독재자가 남긴 가장 치명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을 막아온 게 뭔지 이 사람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남생이 그냥 투항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남생이 당나라에 넘겨준 게 정확히 뭔지 구당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항복했다가 아니었어요. 고구려의 군사 배치도 각 성들의 수비 혐항,
그리고 보급로 위치까지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국방부 장관이 적국으로 망명하면서 군사기밀 USB를 들고 넘어간 겁니다. 우리 어디에 병력이 얼마나 있고, 어디로 보급품이 들어오고, 어느 성이 가장 약하다는 걸 전부 알려준 거예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100년치 정보를 하루아침에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군이 667년부터 668년까지 고구려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는 속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성 앞에서 몇 달씩 막혔는데 이번엔 거침없이 진군했어요. 남생이 길을 직접 안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 하나를 꼭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가면 아프라시아브라는 오래된 궁전터가 있습니다. 거기 벽화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650년경에 그려진 겁니다. 그 벽화에 이국적인 사신들이 줄지어 그려져 있어요. 그중 두 사람이 있는데 머리에 새 깃털 장식이 달린 관을 쓰고 있고 허리에는 골이 달린 칼을 차고 있습니다. 조우관의 환두대도 고구려 사신입니다. 2019년에 국내 연구진이 정밀 분석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 고구려에서 저 멀리 중앙아시아 소그드 왕국까지 외교 사신으로 파견된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650년이면 당나라와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수십만 대군이 국경을 넘나들고 언제 다시 침공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고구려는 당나라 반대 방향, 중앙아시아까지 외교관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과 전쟁 중에 중동, 아프리카 나라들의 외교관을 보내 국제연대를 구축하려 한 격이에요. 우리 편을 더 만들자.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 나라의 실권자 아들들은 아버지 장례도 끝나기 전에 평양성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사마르칸트 궁전 벽화에 사신이 그려지는 동안 고구려 안에서는 권력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씁쓸하죠? 연정토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666년 12월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고구려 12개성을 들어 신라에 투항합니다. 조카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연정토도 선택을 해야 했던 거겠죠. 연개소문이 죽고 1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연씨 일가 전체가 1년 만에 분열됩니다. 장남은 당나라로 갔고 삼촌은 신라로 갔어요. 아버지 연개소문이 20년 동안 그렇게 막아온 두 나라 양쪽에 직접 성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연개소문이 권력을 혈 쪽에 너무 집중시켜놨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의 군사력, 외교권, 행정권이 연씨 집안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혈 쪽이 분열하는 순간 나라 자체가 분열된 겁니다. 한 사람이 너무 강했던 나라의 필연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대비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645년 당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요동성들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안시성 앞에 당도했어요. 당나라 사서에도 황제의 친정대군이라고 기록한 그 군대입니다. 그 안시성을 88일간 막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삼국사기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요.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은 역사에 없는 겁니다. 16세기 중국 소설에서 처음 나온 이름이에요. 삼국사기 구당서 어느 정사에도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제의 친정 대군을 88일 동안 막아낸 사람인데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 없는 사람이 막아낸 그 나라가 22년 뒤에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성주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운 것이 당나라였든 시간이었든 어쨌든 역사는 이름을 지웠습니다. 반면 남생의 이름은 구당서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에 투항한 날짜, 넘겨준 기밀,
당나라에서 받은 관직까지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 황제를 막았습니다. 이름이 역사에 새겨진 사람이 나라를 팔았습니다. 역사는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668년, 당나라 군대는 남생의 안내를 받으며 평양으로 진군했습니다. 보장왕은 항복했습니다. 700년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68년,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보장왕이 항복했습니다.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수나라 113만이라고 기록된 대군도 막아냈고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도 막아냈던 나라가 아들들이 싸우는 사이에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구려가 망하자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건모잠이라는 인물이 나섰습니다. 안슨이라는 왕족을 찾아내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668년부터 670년까지 이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겠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670년 안슨이 건모잠을 죽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을요. 부흥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을요.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사료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권력 다툼이었는지 노선 갈등이었는지. 그런데 결과는 명확합니다. 내부 분열로 부흥운동의 동력을 잃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고구려는 내부 분열로 쓰러졌습니다. 안승은 신라에 귀순했고 신라 문무왕이 674년에 익산 땅을 내주며 보덕왕으로 봉했습니다. 어엿한 왕 칭호를 받았죠. 그런데 683년 신라 신문왕이 안승을 경주로 불러들입니다. 김씨성을 내리고 보덕국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고구려 부흥의 마지막 불씨가 그렇게 꺼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도 다시 세우려 했는데 그 안에서 또 서로 죽이고 배신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흥운동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고구려 유민 상당수가 요서 지역, 지금의 영주 쪽으로 강제로 이주됩니다. 당나라가 흩어놓은 거죠. 새로운 땅에서 낯섰던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도 없이 왕도 없이. 그러다 696년 기회가 왔습니다. 거란의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틈을 탔습니다.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인들을 이끌고 영주를 탈출합니다. 당나라 추격군이 뒤쫓아왔고 천물령 전투에서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698년 동모산에 나라를 세웁니다. 진국, 나중에 발해라고 불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700년 고구려가 망한 지 딱 30년 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 저는 묘하게 감동이 옵니다. 빼앗기고 흩어지고 강제로 이주되고 그래도 끝내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도 결국 713년에 대조영을 발해군 왕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고구려는 무너졌을까요? 외부의 적이 너무 강해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어떤 대기업 그룹이 있다고 해봅시다.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능합니다. 혼자서 전략도 짜고 판단도 하고 적도 막아냅니다. 외부 경쟁자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이 사람 혼자 다 막아냈어요. 그런데 이 회장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후계 시스템? 없습니다. 아들 3명이 있는데 누가 다음 회장인지 정해놓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싸웁니다. 그러다 한 명이 경쟁사에 찾아가서 그룹 내부의 모든 기밀을 넘깁니다.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재정 약점은 어디인지, 핵심 거래처는 어딘지, 경쟁사는 그 정보로 그룹을 통째로 삼킵니다. 고구려가 그랬습니다. 강한 독재자가 남긴 후계 공백은 조직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100만 대군도 막아낸 나라가 내부 후계 시스템 하나를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외교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다음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멸망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사람이 참 복잡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나라 백만대군을 막아낸 을지문덕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태종의 친정까지 버텨낸 나라를 만든 사람이 연개소문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고구려는 훨씬 일찍 무너졌을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강함으로 왕을 죽였습니다. 신하 100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독재 체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700년을 버틴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연개소문이 642년에 권력을 잡던 날부터 이미 예고된 결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구조가 아들을 적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의 손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아들의 이름 앞에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영웅이 설계한 비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곳, 그 사람의 결정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구조. 그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구려의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남생을 어떻게 보셨나요? 배신자인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만든 구조의 피해자인가요? 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살해당하고 돌아가면 자신도 죽는 상황에서 그 선택이 단순한 배신이었는지, 하지만 그 선택이 700년의 나라를 끝냈다는 사실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이 모이는 게 역사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시성 성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황제를 막아낸 그 사람. 삼국사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16세기 중국 소설에서 나온 겁니다. 황제 이세민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88일을 버텨서 돌려보낸 사람. 그런데 역사는 왜 그 이름을 지웠을까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서늘한 답으로 이어집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